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떠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떠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확신하신 분들, 이 시장에 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떠나신 분들이 하는 행태와 반대되는 아마 행동을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거는 마지막 판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마지막 판단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시장의 기조의 흐름에 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과연 이 시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과연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통화 시스템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통화 시스템은 결국에는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미 ECB나 FED나 뱅크 오브 재팬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랑 지금 팬데믹 사태가 7월 달 들어서 다시 막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막 이렇게 확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랑 연결지어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랑 이제 보시면 아마 굵직한 아마 큰 줄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냐 못 보냐에 따라서 오늘 당장 가격이 올라갔네 내일 올라갔네 여기에 1의 1비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 사태가 다시 벌어졌는데 7월 달 들어서 제가 6월 달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을 거고 조금 더 강력한 게 올 거다. 근데 이거보다 아마 더 강력한 게 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훨씬 지나서는. 그래서 어쨌건 팬데믹 사태로 CBDC 출시가 앞당겨졌다. 이걸 어떤 블록체인 데이터 회사가 이걸 밝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토요일 날 방송을 하려다가 이제 제가 소스가 너무 없어서 방송을 못 했어요. 근데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제가 찾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면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기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은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불장을 일으키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정고점을 또 갱신했다, 또 새로운 기록을 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안 오르냐,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추후를 보자고 이제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의 디지털화는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더욱 변화시켰다. 이 한 문장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딱 일맥상통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2020년 4월부터 디지털 위에나 시험을 시작했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도 2022년 3월에 종료 예정인 디지털 레나 시험을 시작했다. 이 파일럿 테스트가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면, 자, 이게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과연 CBDC를 왜 구현하는지, 왜 CBDC에 관해 집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CBDC가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 시장은 끝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결국엔 주식시장과 같이 생존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걸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단계고, 이럴까 저럴까 대중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단계로 만들어가는 와중인데,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밤이죠. 한 7시간 전에 이걸 하나 날렸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뉴스 하나를 던졌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레포팅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주기적으로 자료를 계속해서 갖다 주죠. 근데 왜 이 자료를, 히스토리를 계속 남길까요?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ETF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다? 전 이렇게 보는데, 기존에는 GDLC는 사실 여기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레이스케일한테 되게 큰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베리 실버트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BTC가 전 세계 최초의 미국 내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F가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GBTC가 역사가 가장 길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GBT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는 요게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이더리움. 자, 이렇게 아마 보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던 게 GBTC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밤에 이제 세 가지를 더 여기다 추가를 시켰는데 비트코인 캐시를 추가시켰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가시켰고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중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주류인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적인 관점으로 아마 접근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펀딩 규모가 되게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중이 많아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거는 뭐 개개인의 어떤 그 조사와 분석에 있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해서 뭐 짜잘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지캐시나 호라이젠 같은 경우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놨어요. 어쨌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OTC 심벌에서 있는 게 먼저 ETF로 순차적으로 구현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예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뉴스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22 라가르드 총재가 오늘 새벽에 이제 뭐라고 이제 연설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블룸버그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가르드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분도 이제 2022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긴급 부양책을 실시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롭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 이상까지 용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ECB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율에 관해서 1%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2%까지 가려면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아마 지속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보다 좀 약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뜬 게 뭐냐면 옐런이죠. 자넷 옐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연준 의장은 아니죠. 전에 이제 연준 의장님이셨는데 지금은 뭐 미국 재무부 장관님이시죠. 유로존에서 자,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재정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옐런은 EU 회원국들이 2022년까지 재정 정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라가르드 그분하고 라가르드 총재랑 이제 똑같은 말씀을 옐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IMF 총재, ECB 총재,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죠, 현재.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G20 회의에서 만나셔가지고, 이런 기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조에 관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3월까지, 돈 풀기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다시 이번 달 들어서 나오기 전까지 테이퍼링이 어쩌느니 금리 인상이 어쩌느니 아마 엄청 시장에 공포심은 줬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대중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되게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게 흘러가는 이유가 아마 보면 아시겠지만 간간히 긍정적인 뉴스 그 중간중간에 간간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간간에 숨어 있어요. 특히나 테더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테더에 관해서 뭐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크립토 커런시인데 뭐 경제학자들이 이것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 테더에 관한 이 뉴스는 지난 5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하락장에서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이제 말바꾸기라서 테더에서 또 많은 또 유동성 공급이 돼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일어났고 하여튼 그런 뭐 관점으로 저는 뭐 그냥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뉴스는 아니에요. 워낙 이제 뭐 계속해서 반복됐던 뉴스라서 자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이제 좀 약간 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G20 회의에서 베니스에서 이게 개최가 됐는데 이 의제에서 핵심 의제가 뭐냐면 그 디지털화와 성장에 대한 논의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이것은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3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기간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인프라들은 축소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고 그 외에 4차 산업하고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은 주식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도 구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일 거예요. 근데 3차 산업에서 필요했던 인구가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면서는 전체가 다 그 노동자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대안이나 피난처를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예.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 뭐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아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확신은 계속 떨어지고. 근데 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예, 라가르드 총재도 이런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데 과연 이 전 세계가 어디서 어디로 가냐 그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오늘 코로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스컴에서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뭐가 생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돼. 그죠? 거리 두기를 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간간히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자, FDA는 존슨앤존슨의 코비드-19 백신이 희귀신경장애 사례의 매우 작은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할 계획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게 만들어 놓고 한편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고 장려를 해요.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너무 보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뉴스가 나는데 저희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전에 과거 한 5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시장이 하락장이 있든 상승장이 있든 이런 뉴스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민은행부터 해가지고 한국농협부터 해가지고 신한은행부터 해가지고 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굵직굵직한 은행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커스터디 서비스,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국에서 시행할 거다. 자, 여기서 수많은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소액 소유권 가진 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은행에서 이거를 관리 수탁 서비스를 한다. 자, 이런 인프라는 계속 이면에선 깔리고 있어.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과연 뒷구녕에서 뭘 하고 있을까? 가격이 안 올라가고 계속 떨구고 시장에 패배 심리만, 불안 심리만 가중되면 대중들은 손절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사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코로나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또 오늘도 또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CNBC에 오늘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코비드 백신을 이제 의료 종사자들이 이걸 맞는 게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의무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명분을 전 붙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의무인데 맞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의무를 위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로 취급하고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거리라는 거죠. 코로나 자체가. 그래서 사그러든다 할 때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사그러든다 할 때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아마 심각한 게 어느 순간엔 분명히 오겠죠. 또 한동안 또 풀어주고 사람들을 또 풀어주고 어쨌건 이런 식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갈 텐데 의무화한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되면 여기서 안 맞는 사람들은 통제가 되거나 구역에 어떤 구역에 진입을 할 때 거기서 배제를 시킬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뭐 A구역, B구역, C구역, 뭐 D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은 진입할 수 있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진입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폼플리오나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011년에 7월 11일 날 비트코인 한 개당 28달러였다. 그리고 12년에 14달러, 13년에 89달러, 14년에 632달러, 2015년에 293달러, 2016년에 648달러, 그러다가 2000달러, 6000달러, 11,000달러 됐다가 2020년 7월 11일 날, 이건 다 7월 11일 날 거만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9,240달러였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21년 7월 11일에는 34,000달러이다. 근데 뭐 33,000달러 지금 거기서 턱걸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는 아니면 2023년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과거 이 사례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확신이 있으시면 대출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확신하는 만큼만 투자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신도 없는데 투자를 해서 이런 장세가 오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 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내가 뭘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생활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확신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 동하는데 저도 제가 확신이 없고 소스가 없으면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할 땐 하고 빠질 땐 그게 빠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리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의회에 쉬운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여기서 뭐 쉬운 정책은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에 관한 기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키포인의 세 번째 문장 보시면 파월 의장은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아마 주식시장을 불장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팬데믹 사태가 발발해서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달 한 달 재난지원금을 받아 먹어요. 근데 선진국은 특히나 이게 이런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실업률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확 떨어지려면 이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걸 끊어야 돼요. 사람들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연준에선 계속 할까요? 근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막상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과연 지속적으로 정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코로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화폐 시스템, 통화발행 시스템이 마지막 종착역 파행될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는 아마 할 거예요. 왜? 명분거리가 있거든. 명분거리가 없는 상황이면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금은 투자하다가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왔던 이유가 사실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양적 완화를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면 영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닌게르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닌게르병은 언젠가는 깨지고 언젠가는 그 수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비하는 게 CBDC고 가상자산 시장이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힘든 시장 상황에서 확신이 떨어지는 와중에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게 아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에 관한 거는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들이 안 좋아서 도망가려고 그런 뉴스를 안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각계 개별적인 알트코인은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던질까요? 어떤 바보가 그거를 발표를 할까요? 구태여. 그거는 불장에 분명히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3분기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소스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제 7월 중순까지는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3분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양치기 소년?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그분도 12일 날 대폭등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폭등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기에도 좀 모호하고. 어쨌건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